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들의 냉혹한 말은 칠순 생일 케이크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아들의 손바닥이 가죽 채찍처럼 제 뺨을 휘감아 올려쳤어요. 찰싹 그 충격에 비틀거리며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정신 차려! 남편 주고 혼자 사니까 치매 온 거야? 독서를 퍼붓는 아들 옆에서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이제 펜션 내놓고 요양원이나 가세요. 저는 손으로 땅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쓰려왔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똑바로 서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하고 경멸한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혹독하고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게 될지 꿈도 꾸지 못했지요. 지금부터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한 어머니의 통쾌하고 절절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생사연 뜰락에서 눈물 나는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양평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날이었습니다. 명희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조용한 펜션에 퍼졌고 육전 반죽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칠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안 명희는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붉은 천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하얀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손님만 받으시면 돼요. 며느리 수진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빨간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누구 결혼식에라도 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릴 때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지난 석 달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8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안부를 물었지만 끝은 늘 같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옛날 방식이세요. 그런 말들이었죠. 친척 단톡방에도 글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민하셔서 걱정이에요. 수진이 쓴 글이었어요. 한 달 전 일이 특히 기억났습니다. 수진이 부엌에 들어와서는 설탕통과 소금통 위치를 바꿔놨었죠. 명희가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을 뻔했습니다. 수진은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깜빡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날 이후로 수진은 명희의 실수를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둔 것,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은 것, 심지어는 명희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만들어냈어요. 남동생 영수가 의자를 나르며 땀을 닦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힘이 좋았죠. 여동생 정은이 김치를 썰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거 소금통이 왜 여기 있어? 명희가 돌아봤습니다. 소금통이 김치 옆에, 설탕통이 전 반죽 옆에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리하다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이 아까 헷갈리셔서 제가 옮겨놨어요. 정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수진은 이미 돌아서서 손님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사돈들도 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이춘자는 6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금반지가 손가락마다 번쩍였습니다. 사돈,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수진이가 다 준비했다면서요? 이춘자의 말투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수진이가 도와줬어요. 자리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안내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춘자와 친정 식구들은 모두 상석에, 명희와 영수, 정은은 구석 테이블로 보내졌습니다. 사촌 동생이 의아해하며 물었죠. 수진아, 오늘 주인공이 큰어머니인데 왜 저기 앉으시게 해? 수진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이미 자리는 다 차 있었고 명희가 앉을 곳은 여전히 구석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떡. 푸짐한 상차림이었죠. 하지만 국이 문제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짠맛이 확 올라왔어요. 명희가 조용히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물 좀 더 부어야겠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또 제가 못해서요? 어머님은 맨날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이춘자가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섬세해서 그래요. 사돈도 이해해 주세요. 식사가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진이 일어나다가 뒤쪽 소반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소반이 넘어가면서 뜨거운 국물이 수진의 허벅지에 튀었어요. 아, 아파요.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에 빨갛게 자국이 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는데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 어제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준호는 며칠 전부터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죠. 내 며느리는 정말 살림을 못하는구나. 쓸모없는 년이야. 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장이 잘려 있었어요. 원래는 살림을 못한다고 구박하면 안 돼. 그런 말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년이야라고 신우이와 통화하며 수진을 감싸준 말이었죠. 수진이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수진이 매일 울면서 들려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욕한다는 것, 일부러 힘든 일만 시킨다는 것, 심지어 유산 위험이 있는 약초를 먹였다는 거짓말까지.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수진이를 쓸모없는 년이라고요? 내 아내를 그렇게 모욕하시고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명희가 놀라 준호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준호야, 무슨 소리니? 난 그런 말 한 적. 거짓말 그만하세요. 다 들었어요.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조작한 단톡방 캡처였어요. 시어머니가 오늘도 나를 무시했다. 아들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구박한다는 내용이었죠.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사과하지 않으면. 준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명희의 왼쪽 뺨을 때렸어요. 짝소리가 크게 났고 명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접시가 테이블에서 떨어져 깨졌고 어린 조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영수가 벌떡 일어나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어미한테 손을 대? 정신이 있냐 없냐? 이춘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아이고, 사위야, 진정해. 오해가 있었나 보네. 사돈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촌 여동생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준호가 명희를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죠. 명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끄는 거야.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훌쩍거렸지만 명희가 돌아서는 순간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는 엉망이 됐고 상 위에는 엎질러진 국과 깨진 접시만 남았죠. 명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2024년 11월 9일. 칠순 잔치. 아들 준호가 나를 때렸다. 증인은 영수, 정은, 사촌들, 사돈 식구들. 수진이 소반에 부딪힌 직후였다. 문 밖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준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멍하니 서 있었겠죠. 명희는 수건으로 뺨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얼얼한 살갗에 닿았어요. 창밖을 보니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아직 열매는 푸른색이었어요. 가을이 오려면 한참 남았죠.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끝을 보자, 얘들아. 잔치상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흰 식탁보를 갈색으로 물들였고 깨진 접시,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기름 자국을 남겼고 잡채는 의자 밑에서 밟혀 으깨져 있었습니다. 떡은 먼지를 뒤집었었고 김치는 국물과 섞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었죠. 사돈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명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는 소리만 커졌어요. 어른이 참으셨어야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뭐예요. 칠순 잔치가 이게 뭐람. 사돈 이춘자가 명희를 흘끔 보며 혀를 찼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남동생 영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몸이라 화를 참아야 했지만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뭐라고요? 지금 조카가 어머니를 때렸는데 어른이 참으라고요? 영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춘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이 먼저 문제를 만들었겠죠.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시어머니한테 매일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랬잖아요. 명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깨진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이 손가락 끝을 깊게 베었고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어요. 여동생 정은이 황급히 반창고를 가져왔고 수건으로 피를 닦으려 했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정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언니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당에서는 준호가 차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2번 꺼졌다가 겨우 걸렸어요. 수진이 조수석에 타면서 백미러로 펜션을 쳐다봤습니다.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어요. 여보, 괜찮아요? 운전할 수 있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죠. 차가 떠나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영수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펜션 전체에 울렸어요. 누나, 문 좀 열어.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 준호 그놈이 미친 짓을 했지만 누나가 혼자 있으면 안 돼. 제발 문 열어.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진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는데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니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 마을 카톡방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불과 30분 만에 메시지가 200개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돌기 시작했죠. 김명의 신의 칠순 잔치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대요. 진짜래요. 헐, 그럴 리가. 준호는 얌전하고 효자였는데 사촌 동생이 동영상 찍었다는데 봤어요. 진짜 때렸어요.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완전 버릇이 없네. 그래도 낳아준 부모한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명희 씨가 뭔가 했나 봐. 맞아요. 며느리가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댓글은 점점 명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진이 석 달 동안 뿌려놓은 거짓 소문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였죠. 심지어 명희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구체적인 거짓 사례까지 만들어져 퍼졌습니다. 밤 9시가 되자 펜션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등만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마당에는 쓰러진 플라스틱 의자들이 마치 시체처럼 나뒹굴었어요. 붉은 천막은 찢어져 펄럭였고 음식 냄새는 썩은 듯 고약해졌습니다. 명희는 거실 한편에 놓인 남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은 10년 전 펜션 공사를 마친 날 찍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당신이 지금 여기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겠죠? 당신은 준호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명희의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유리를 적셨어요. 서랍장 아래칸을 열자 먼지 쌓인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3살 때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5살 때 감나무에 매달려 감을 따려고 발버둥 치던 모습, 7살 때 빨간 자전거를 처음 타고 넘어져 울던 날, 10살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장을 받고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던 모습. 그때의 준호는 잠들기 전마다 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었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한 거니? 내 아들아. 명희는 앨범을 가슴에 꼭 안았다가 다시 덮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비밀 서랍을 보았어요. 낡은 황동 열쇠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손가락이 열쇠 구멍 앞에서 떨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해. 창밖을 보니 감나무 잎 하나가 유리창에 철썩 붙었다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마치 태풍처럼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까지 들렸죠. 명희는 낡은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오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칠순 잔치. 준호가 나를 때림. 증인 마이너스 영수, 정은, 사촌들, 사돈 여러 명. 사돈 이춘자가 나를 비난함. 수진이 넘어진 직후 일어난 일.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함.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사람인가 싶어 자세히 봤지만 그냥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명희는 부은 눈을 비비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사돈 이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독이 묻어 있었죠. 사돈, 어제는 참 미안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서도 받았답니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이춘자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돈. 이 동네가 곧 개발된다면서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데 땅값이 10배는 뛸 거라던데요. 명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이춘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마치 얼음처럼 싸늘했습니다. 아이고, 모르는 척 하시네. 우리 쪽 라인에서 다 확인했어요. 용적률도 올라가고 보상금도 어마어마하다던데. 혼자 다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죠. 명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돈. 좋게 해결합시다. 명희는 남동생 영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이 땅 얘기 꺼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영수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누나 조심해. 모든 거 기록 남겨둬.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수진의 SNS였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구나. 맞아, 시어머니가 너무했어. 힘내. 그래도 남편은 언니 편이니까 다행이야. 수진이 하트를 누르며 답글을 달았어요.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팔찌와 목걸이, 귀걸이까지 풀세트로 자랑하고 있었죠.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쇼핑이 최고. 나를 위한 선물. 점심 무렵 부동산 중개소 앞에 검은 SUV가 멈췄습니다. 이춘자와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두 사람은 큰 종이를 펼쳤습니다. 지도였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는데 정확히 명희의 펜션 위치였습니다.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정도 땅이면 300억은 거뜬히 넘어요. 지금 팔면 손해죠. 개발 확정되면 500억까지도 가능해요. 이춘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어떻게든 명의를 바꿔야겠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이걸로 하면 됩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물론 본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지만 이춘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가 며느리니까 방법은 있어요. 명의는 집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독 명의가 맞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둔 것이었죠.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명희. 서류를 접어서 금고에 넣었어요. 금고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저녁 7시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준호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이요. 명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돈이야, 땅이야?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펜션 절반만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회사에서 대출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파산이에요.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대답은 하나야. 안 돼.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는 수첩을 꺼내 또 기록했어요. 11월 10일 사돈이 전화로 땅 거래 압박. 준호 펜션 절반 요구. 모두 거절. 창밖에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명희는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그 서랍을 열어야겠어. 남편이 뭘 남겼는지 확인할 때가 됐어. 밤 10시 수진의 친정집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춘자와 수진 그리고 브로커까지 모였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금고에 있어요. 비밀번호도 알아요. 준호 생일이거든요. 이춘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좋아. 그럼 며칠 안에 끝낼 수 있겠네. 300억이면 우리 모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브로커가 거들었습니다. 서류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면 바로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죠.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들키면 어떡해요? 사문서 위조는 범죄잖아요. 이춘자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면 돼. 어제 그 난리 친 거 보면 충분히 믿을 거야. 마을 사람들도 다 봤잖아. 세 사람은 불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명희가 이미 모든 걸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침 일찍 명희는 낡은 황동 열쇠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열쇠를 돌리자 뻑뻑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영수증, 오래된 사진, 그리고 톱밥이 묻은 낡은 메모장이었습니다. 메모장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연필로 쓴 글씨는 희미했지만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언젠가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곳에서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4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오늘 마을회관에서 아이들 책가방 10개를 고쳐줬다. 찢어진 곳을 꿰매고 떨어진 지퍼를 달았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날짜가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야학 선생님들께 도시락 30개를 전달했다. 명희가 새벽부터 김밥을 말았다. 선생님들이 맛있다고 하셨다. 내일도 계속하기로 했다. 사진 한 장이 메모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이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망치를 들고 웃고 있었고 남편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명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왜 봉사를 계속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정은 변호사, 그 밑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라. 약속했다. 명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가 커튼을 살짝 열어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봤던 브로커들이었어요.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펜션을 찍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줄자로 대문 크기를 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남자는 담을 넘으려는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이 지나가자 황급히 차를 타고 떠났죠. 점심 무렵 남동생 영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누나, 큰일 났어. 마을에 소문이 퍼졌는데 누나가 치매 초기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 명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대? 영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수진이 며느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다더군. 칠순 잔치 때 일을 얘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의사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는데 그걸 또 동네방네 퍼뜨리고 있어. 명희는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어요. 정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영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명희가 메모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 같은 거야.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 오후 4시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따뜻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희라고 합니다. 김영호 씨 부인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김영호 선생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연락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때가 되면 펜션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10년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의사만 확실하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준비되어 있어요. 단 사모님이 생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명희는 창밖에 감나무를 봤습니다. 아직 푸른 열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명희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명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명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곁에 없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일군 이 땅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줄 때야. 준호가 반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사랑해. 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수진이 펜션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준호 대출 서류예요. 명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대출 서류가 아니었어요. 펜션명의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였죠. 수진아, 이건 대출 서류가 아니잖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이것도 구분 못 하시면서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명희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수진이 이를 갈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카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익명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김명희 씨 펜션이 불법 건축이래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다더라. 그 다음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죠. 세금도 10년째 안 냈대요. 탈세범이라니 충격이네요.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흐릿한 서류 사진이었는데 빨간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조작된 사진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자면서 세금도 안 낸 거야?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 것도 이유가 있었네. 며느리가 불쌍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구나. 메시지는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명희의 이름이 계속 거론됐어요. 심지어 명희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구체적인 거짓 사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임신했을 때 계단 청소를 시켰대요. 새벽 4시에 깨워서 김장을 시켰다더라. 며느리 밥은 따로 차려서 먹였대. 반찬도 다르게.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오전 10시 명희는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명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10년 동안 단골이었는데 말이죠. 명희가 배추를 고르려 하자 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사 안 해요. 가세요.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뒤돌아서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탈세범이야.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 명희는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빈 장바구니만 들려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그 안에 전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토지개발 사전 컨설팅, 무료 상담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연락처를 보니 어제 펜션을 몰래 찍던 브로커의 번호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가득했어요. 대부분 광고 전단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무서 봉투였어요. 명희가 열어보니 세무조사 예정 통지서였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죠. 오후 2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SNS였어요.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었고 1000만 원대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것.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뎌낸 나에게 주는 선물.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언니 대단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버텼구나. 이제 자유를 찾았네. 축하해. 남편이라도 언니 편이니 다행이야. 좋아요가 1000개를 넘었어요. 공유도 수백 번 됐습니다. 저녁 무렵 남동생 영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누나, 큰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누나를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래. 탈세랑 사기 혐의로. 명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대? 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만들었대. 가짜지만 진짜처럼 보인다더라. 심지어 누나가 치매라는 진단서까지 있다던데. 명희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제 수진이 왔을 때 몰래 녹음한 것이었죠. 어머님이 치매시잖아요. 이것도 구분 못 하시면서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어요. 누나, 이거면 싸울 수 있어.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더 큰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명희는 휴대폰 설정을 바꿨습니다.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CCTV 영상도 백업했습니다. 펜션 주변을 찍던 브로커들, 수진이 가짜 서류를 들고 온 장면 모두 저장했죠. 밤 11시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가 커튼 사이로 내다봤어요. 검은 SUV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있었죠. 차는 펜션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오늘 일을 기록했어요. 11월 11일 마을 전체가 나를 의심, 시장에서 거부당함, 세무조사 통지 받음, 검은 차가 계속 감시, 수진 SNS에 거짓말 퍼뜨림.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죠. 입 다물고 있을수록 칼은 더 날카로워진다. 명희의 혼잣말이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명희가 받자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땅을 팔아.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협박 전화였습니다. 명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누구시죠? 신고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완벽하게 됐어요. 명희는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었죠. 아침 8시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명희가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을 손에 쥐고 있었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토지개발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주소가 이상했어요. 서울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어디쯤에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키가 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묻어났어요. 김명희 사장님이시죠? 이 지역이 곧 개발됩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데 지금 팔면 시세의 2배는 받을 수 있어요. 명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소? 작은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냥 저희가 알아서 왔습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명희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켰소? 아니면 사돈이? 큰 남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업상. 명희가 문을 닫으려 하자 작은 남자가 발을 문틈에 끼웠습니다. 잠깐만요. 300억이에요. 300억?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명희는 힘을 줘서 문을 닫았습니다. 남자의 발이 빠지면서 욕설이 들렸어요. 미친 노인네. 후회할 거야. 두 사람이 떠난 뒤 명희는 남동생 영수와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SUV의 번호판이 찍혀 있었어요. 앞자리는 선명했지만 뒷자리는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죠. 영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브로커들이야. 조심해야 해. 요즘 이런 놈들이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고 다녀. 점심 무렵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명희가 받자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시가보다 20% 더 드릴게요. 명희가 끊었습니다. 5분 뒤에 또 왔어요. 이번엔 젊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개발 확정 전에 파셔야 세금이 적어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또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이어졌어요. 10통이 넘게 왔죠. 오후 4시 명희는 창밖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검은 SUV가 펜션 앞에 멈춰 있었어요. 아침에 왔던 그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카메라로 펜션을 찍고 있었어요. 명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차에서 한 명이 내렸습니다. 줄자를 들고 있었어요. 대문 크기를 재기 시작했고 담장 높이도 쟀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죠. 마치 이미 자기 땅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때 마을 이장이 지나갔습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빠르게 떠났죠. 하지만 명희는 이미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저녁 7시 명희는 남편이 남긴 변호사 번호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펜션을 팔라고 협박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혹시 녹음이나 영상이 있으신가요?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 있어요. CCTV도 있고 제가 찍은 동영상도 있어요. 변호사가 안심한 듯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그리고 사모님,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11월 12일, 브로커 2명 방문, 300억 제시, 발로 문막음, 욕설, 차량 번호 부분 확인, 전화 협박 10통 이상, 펜션 무단 측량,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증거는 충분하다. 밤 10시 수진의 친정집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춘자와 수진 그리고 브로커 2명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위조 서류가 가득했죠. 이춘자가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갔다 왔다면서? 어떻게 됐어? 큰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통해요. 완전 고집불통이야. 문도 안 열어주려고 해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죠. 치매 진단서는 준비됐어요? 작은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의사 도장까지 완벽해요. 물론 가짜지만. 이춘자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며칠 안에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자. 준호를 후견인으로 만들면 끝이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명희가 이미 모든 걸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호가 펜션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은 깔끔했지만 얼굴은 수척했어요.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명희는 현관문을 열어줬지만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카드회사, 대출업체, 독촉 문자가 쉴 새 없이 들어왔죠. 화면에는 연체 알림이 빨간색으로 떴습니다. 3개월째 월세가 밀렸다는 문자도 보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명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잘렸어요. 투자 실패로 빚이 10억이 넘어요. 수진이는 매일 나가서 돈 쓰고 카드빚만 5천만 원이에요. 준호의 휴대폰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채업자였어요.
준호가 황급히 거절 버튼을 눌렀지만 명희는 이미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제발요. 펜션 절반만. 아니, 3분의 2만이라도 제 명의로 해주세요. 그걸로 대출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고. 명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결국 돈이구나. 땅이구나.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자갈이 바지를 더럽혔어요. 엄마,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수진이 친정에서도 손 끊었어요. 명희가 일어섰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등기부엔 내 이름 하나만 있다. 내가 필요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야. 준호가 명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엄마 뺨 때린 거 평생 후회해요. 수진이한테 속았어요. 그 녹음도 다 조작이었어요. 명희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칠순날 내가 끝낸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목에 핏대가 섰어요. 그래요. 그럼 엄마도 끝까지 가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치매 진단서도 있어요. 명희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해봐라. 누가 이기나. 준호가 차로 향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었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명희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세게 쳤어요.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어떻게 됐어? 도장 받았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 수진의 고함이 터졌어요. 무능한 것. 어머니 하나 설득 못해? 우리 엄마가 브로커까지 구해놨는데 300억이야, 300억.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었어요. 후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오후 3시 명희는 남동생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준호가 왔다 갔어. 후견인 신청한다고 협박했어. 영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누나, 정말 조심해야 해. 가짜 진단서라도 일단 제출되면 복잡해져. 명희는 창밖에 감나무를 봤습니다. 열매가 조금씩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 준비되어 있어.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계셔. 저녁 무렵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한 명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법원 명령이에요. 명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가짜였어요. 도장도 조잡했고 날짜도 틀렸습니다. 이거 위조 서류네. 경찰 부를까?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그냥 순순히 검사 받으시면 되잖아요. 가짜 의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간단한 검사예요. 몇 가지 질문만. 명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어. 사문서 위조, 주거침입, 사기 미수. 세 사람이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며 독서를 퍼부었어요. 후회할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아침 9시 지역 케이블 뉴스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화면 하단에 빨간 자막이 지나갔어요. 양평 펜션 소유주 김명희 씨 불법 증여 의혹.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오늘 저희가 단독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양평에서 1000평 규모의 펜션을 운영하는 김명희 씨가 10년 전 남편 사망 직후 부당한 방법으로 펜션 부지를 단독 명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며느리 한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최근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에는 명희의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10년 전 등기소 앞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흐릿하게 처리됐고 명희만 선명하게 보였죠. 심지어 명희의 표정도 조작해서 더 차갑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수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으로 닦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늘 구박하시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죠. 임신했을 때도 무거운 짐을 들게 하시고 지금은 치매가 심해져서 저를 도둑이라고 부르세요. 인터넷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고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어요. 악독한 시어머니, 불쌍한 며느리, 양평 펜션 진실은 댓글은 2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세금 포탈범이네요. 징그러워. 이런 사람이 펜션 운영한다니. 며느리가 불쌍해.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눈물 난다. 땅 투기꾼들은 다 저래. 욕심만 가득해. 나라가 썩어가는 이유. 아들이 때린 것도 이유가 있었네. 오히려 잘한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노인이 재산 갖고 있으면 위험해. 후견인 필요해. 대부분이 복계정이었지만 실명 계정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 돈을 주고 고용한 댓글 알바들이었죠. 심지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유튜브 채널까지 생겼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남동생 영수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뉴스 봤어? 이거 완전 명예훼손이야. 당장 고소해야 해. 내가 변호사 연락할까? 명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가만히 있어. 아직 때가 아니야. 저들이 더 깊이 빠지게 둬야 해. 영수가 답답해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이건 너무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명희는 창밖을 봤어요.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영수야, 진실은 거짓보다 무거워. 기다려. 점심 무렵 명희는 이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뉴스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사무실은 10층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법전이 빼곡했죠.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제스민 차였어요. 사모님, 걱정 많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10년치 세금 납부 영수증, 남편의 자필 유언장, 그리고 수진의 협박 녹음 파일이 담긴 USB였어요. 추가로 브로커들의 협박 영상, 가짜 의사 방문 녹화본도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날인까지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완벽해요. 단독 명의도 정당하고 취득 시기도 문제없고 세금도 1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납부하셨네요.
오히려 상대방이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무고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발표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가 달력을 펼쳐봤어요. 내일 오전이 좋겠네요. 오늘은 저들이 신나게 떠들게 두고 내일 아침 일찍 기자회견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생전 처분도 동시에 발표하면 완벽할 거예요. 명희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에 펜션 부지 전체를 기부하는 계약서였어요. 300억 상당의 부지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죠. 저녁 6시 수지는 친구인 기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비싼 카페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이제 꼼짝 못할 거야. 내일이면 끝이야. 기자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확실한 거 맞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나도 곤란해. 기자 생명 끝나. 수진이 자신만만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걱정 마. 여기 치매 진단서도 있고 증인도 3명이나 있어. 내일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서 더 큰 폭탄 터뜨릴 거야. 시어머니가 펜션에서 불법 영업했다는 것도 폭로할 거야.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사설 탐정이라는 것을요. 명희가 합법적으로 고용한 탐정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밤 10시 명희는 펜션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못질하며 지은 곳이었어요. 벽 하나하나에 추억이 묻어 있었죠. 거실에는 첫 손님을 맞던 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남편이 직접 만든 원목 선반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반 위엔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오전 10시 마을 이장이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죠. 손에는 작은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7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명희 씨, 이거 받아요. 펜션 주차장 CCTV 영상이에요. 한 달 전 거부터 어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명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 CCTV 관리하잖아요. 수진 씨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다 찍혔어요. 원래는 개인정보라 함부로 주면 안 되는데 명희 씨가 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명희는 거실로 이장을 안내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폴더를 열자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이 수십 개 나왔습니다. 이장이 옆에 앉아 설명했어요. 여기 11월 5일 오후 3시 영상 보세요. 화면을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돈 이춘자와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었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펜션 부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죠.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모여 뭔가를 의논했는데 수진의 입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돼요. 치매 진단서는 제가 준비할게요. 이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1월 7일 영상이었어요. 이건 더 심해요. 보세요. 수진이 가짜 도장을 들고 서류에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옆에는 브로커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춘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웃고 있었죠.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장이 명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명희 씨, 우리가 평생 이웃으로 살았잖아요. 남편분도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원본은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명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이 일어섰습니다. 평생 쌓은 정이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놈들이 명희 씨를 함부로 못하게 할 거예요. 이장이 떠난 뒤 명희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고 화질도 선명했어요. 법적 증거로 완벽했죠. 특히 수진이 위조 서류를 만드는 장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명희는 즉시 파일을 복사했어요. 하나는 USB에, 하나는 클라우드에, 또 하나는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영수에게도 백업을 맡겼어요. 오후 2시 영수가 USB를 받으러 왔습니다. 영상을 보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런 나쁜 놈들. 누나, 이거면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명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좀 더 기다려야 해. 내일 기자회견 때 공개할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사모님, 영상 받았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사문서 위조, 사기미수, 명예훼손 모두 입증할 수 있어요. 해시값도 확인했는데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 맞네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모든 걸 공개해도 되겠죠?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늦었어요. 내일 아침 9시 기자회견 잊지 마세요. 저녁 무렵 수진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브로커인 것 같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CCTV 어디서 구했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명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정당한 절차로 제공한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범죄자예요. 남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까불지 마. 내일 법원 가는 거 알지?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야. 치매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명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협박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었죠. 밤 9시 명희는 창문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한 것이었죠. 그리고 수첩을 꺼내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11월 13일 이장님 CCTV 제공, 수진 사기 증거 확보, 브로커 협박 전화, 내일 기자회견 예정.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 열매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명희의 혼잣말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내일을 위해 일찍 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여보, 내일이면 우리 땅이 좋은 곳에 쓰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새벽 3시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명희는 잠에서 깨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말이 꼬였고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명희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니? 준호의 흐느낌이 커졌습니다.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아마 소주를 또 따르고 있는 모양이었죠. 준호가 이어서 말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 녹음 파일도 편집한 것이라는 것,
심지어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했다는 것이었어요. 명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수진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한다는 것, 펜션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자신도 이제 수진이 무섭다는 것까지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전화는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았죠. 명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넌 이미 선을 넘었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단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희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아들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였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아침 6시가 되자 명희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가방에 필요한 서류를 넣었어요. USB, 녹음 파일,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까지. 7시 30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는 연락이었어요. 기자회견장도 마련했고 기자들도 모였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간단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명희는 펜션을 한 바퀴 둘렀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어요. 감나무는 열매가 거의 다 익어 주황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10년 전 이곳에서 남편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언젠가는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고. 8시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명희를 알아봤어요. 어제 뉴스에서 봤다면서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명희는 담담하게 목적지만 말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였어요. 차 안에서 명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협박성 내용이었죠. 지금이라도 펜션을 넘기면 조용히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문자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으니까요.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8시 50분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명희를 알아본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기자회견장 앞에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변호사는 명희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을 실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100여 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명희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거짓을 벗겨낼 시간이었죠. 펜션 대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편함은 전단지와 광고지로 넘쳐났고 신문 다발이 비에 젖어 현관 앞에 쌓여 있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희가 보이지 않은 지 일주일째였거든요. 마을 카톡방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새벽부터 메시지가 300개 넘게 올라왔어요. 명희가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 펜션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고 잠적했다는 얘기, 심지어 요양원에 강제 입원됐다는 추측까지 난무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거나
수신 거부 안내음만 나왔죠. 그날 오후 수진이 방송국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손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버렸어요. 재산만 챙기고 사라지셨어요.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은데. 준호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준호는 입을 열지 않았죠. 하지만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 명희는 서울의 한 공증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설명했지만 명희는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에 펜션 부지 전체를 기부하는 계약서였거든요. 서류가 봉투에 들어가고 봉인됐습니다. 공증인이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어요. 명희는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펴지 않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상쾌했어요. 택배회사에 들러 서류를 보냈습니다. 받는 곳은 한국청소년재단, 보내는 사람 나는 비워뒀어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명희는 아무 설명 없이 영수증만 받아 나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저녁 7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확인이었어요. 내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짧게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서울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자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실종된 펜션 주인, 치매 의혹, 재산 분쟁. 자극적인 자막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명희의 혼잣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병상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며 살라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내일이었습니다. 한편 수진의 집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춘자와 브로커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수진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에요. 치매 진단서도 완벽해요. 이춘자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브로커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수료를 계산했어요. 300억의 10%, 30억이었죠.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미 펜션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 2시 펜션 주변에 검은 차 3대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문을 부수려 했지만 이웃들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경찰에 신고했고 침입자들은 황급히 도망갔죠.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가방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넣었어요. USB,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준호의 자백 녹음까지. 호텔을 나서며 프런트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거짓이 벗겨지는 날이었어요. 아침 9시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전국 방송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매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가 10개 넘게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명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이 단정했고 흰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셔터 소리가 요란했지만 명희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어요. 오늘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녹음기를 들어 올렸어요. 명희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증명서, 그리고 남편의 유언장이었죠. 그 순간 화면 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수진이 브로커들과 만나는 장면, 가짜 도장을 찍는 장면, 위조 서류를 만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수진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브로커가 협박하는 내용, 그리고 준호가 새벽에 전화해서 모든 게 조작이라고 자백하는 내용까지.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희가 봉투를 꺼냈어요. 한국청소년재단 기부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어제 펜션 부지 전체를 한국청소년재단에 기부했습니다. 300억 상당의 부지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희는 침착하게 하나씩 대답했어요. 왜 기부했는지, 왜 가족에게 주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명희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속보가 터졌습니다. 전국 방송사가 일제히 뉴스 특보를 내보냈어요. 300억 전액 기부, 며느리의 사기 행각, 아들의 자백. 충격적인 반전에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이 뒤집혔어요. 어제까지 명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동정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죠. 해시태그도 바뀌었습니다. 진짜 기부천사, 사기 며느리 OUT, 명희 할머니 힘내세요. 한편 수진의 집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수진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사돈 이춘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300억을 기부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준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친구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모두 욕설과 비난이었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보며 소리쳤지만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경찰이 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명예훼손 혐의였어요. 수진과 이춘자 그리고 브로커들이 연행됐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고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죠. 준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가 왔고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진 것이었죠. 저녁 무렵 명희는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응원 메시지가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명희를 맞이했어요. 이장이 앞장서서 박수를 쳤고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약속 지켰어요. 이제 우리 땅이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어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명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고 철제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수지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구겨져 있었고 명품 가방은 압수당한 상태였죠.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조된 치매 진단서, 가짜 도장이 찍힌 서류들, 그리고 CCTV 캡처 사진들이었어요. 형사가 하나하나 가리키며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서류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 이춘자는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었고 브로커들은 이미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온라인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SNS 계정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악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기꾼, 악마 며느리, 인간 쓰레기. 욕설이 끝없이 이어졌죠. 명품 자랑 사진들은 조롱거리가 됐고 시어머니를 비난했던 글들은 증거로 캡처되어 돌아다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 운영했던 명품 리셀 사업이 전부 사기였던 거예요. 가짜 명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팔았고 피해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2억 원이 넘었죠. 주식 리딩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며 회원들을 속였고 수수료만 챙겨 먹었어요. 피해자들이 방송국 앞에 모였습니다. 한 여성이 울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수진 씨한테 5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연예인 협찬품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전부 가짜였어요. 또 다른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60대 여성이었는데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수진을 믿고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건진 것이었죠. 수진의 친구였던 기자도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수진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돈까지 건넸다는 증거가 나왔고 기자는 해고됐습니다. 방송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수진 관련 보도를 모두 정정했어요. 오후가 되자 수진에게 추가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명예훼손에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보석도 기각됐어요. 수진은 결국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수진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모두 위조된 것이었죠. 준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혼잣말이 빈집에 울렸습니다. 수진과의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자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진과 이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나왔어요. 방청석에는 피해자들과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읽어내려갔고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결과는 구속이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죠. 수진이 법정을 나가면서 비틀거렸어요. 구두 굽이 부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사진만 찍을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명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진과 이춘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명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죠. 사모님, 민사소송도 준비하시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제안에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은 싫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어요. 모든 거짓은 밝혀졌다. 이제 용서할 때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하나가 떨어져 땅에 부딪혔어요. 완전히 익은 감이었습니다. 명희는 밖으로 나가 감을 주었어요.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준호가 펜션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젖어 있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열렸어요. 명희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보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어오른 눈,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죠.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빗소리만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이혼 서류와 함께 들어있던 편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엄마를 때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었죠. 명희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엄마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 읽은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명희가 아들의 팔을 잡아줬어요. 차가운 아들의 몸에서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어요. 명희가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죠. 생강차였습니다. 준호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것,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는 것.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양심의 가책이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악몽을 꿔요. 엄마를 때리는 꿈. 그날이 계속 반복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안에는 5만 원권 2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예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병원비라도.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봉투를 내밀었어요. 결국 명희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그대로 준호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줬어요. 이 돈으로 새 출발해. 엄마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8살 남자가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명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거실 시계가 12시를 알렸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펜션 정원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한 것이었죠. 무릎을 꿇고 잡초를 하나하나 뽑는 모습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준호를 알아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명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당 평상에 상을 차렸어요. 그만하고 밥 먹어. 준호가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평상에 앉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평화로웠어요. 감나무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후 2026년 11월 15일 명희의 7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펜션은 이미 한국청소년재단에 인수되어 청소년 수련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명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짜리 소박한 집이었지만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왔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아져 있었죠. 생일 축하해요,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이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었죠.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달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 새벽부터 일하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는 것까지. 명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뜻밖의 손님이었어요. 구치소에서 임시 출소한 수진이었습니다. 수감복은 아니었지만 검소한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훨씬 수척해 보였고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져 있었죠.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1번, 2번, 3번. 일어선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명희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적대감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명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돼. 수진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청소년 수련원이 된 옛 펜션이 보였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점심 무렵 남동생 영수가 도착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71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명희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촛불을 모두 껐습니다. 오후에는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이장 부부,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펜션 시절 단골 손님들까지. 작은 아파트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명희의 용기와 결단을 칭찬했어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함께 나갔어요.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미움은 없었지만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남은 명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사모님, 수련원 개원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사모님 덕분에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어요. 명희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잘했죠? 우리가 일군 땅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혼잣말이 저녁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청소년 수련원에서 나는 소리였죠. 명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 그날 생일날 아들에게 뺨을 맞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용서가 자리를 잡았어요. 명희는 거실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한 줄을 썼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진짜 생일이다. 새롭게 태어난 날. 펜을 내려놓고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창밖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칠순 생일날 아들에게 뺨을 맞았던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300억짜리 펜션은 이제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수련원이 되었고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들은 새벽 배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며느리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죠.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어요.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71살이 된 김명희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